세 번째, 유형별 좋은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글쓰기에서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을 볼 텐데요. 첫 번째, 화제가 제시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읽기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종합적인 사고가 요구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다루는 학술적 에세이를 쓰는 경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마다 좋은 글을 쓰는 방법, 여러 가지 예시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화제가 제시된 경우에 예를 보겠습니다. 화제가 제시된다고 할 때 크게는 추상적인 키워드가 주어지느냐 아니면 구체적인 키워드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추상적인 단어가 화제로 제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식인, 뭐 디지털, 이미지, 뭐 이런 그 경우들이 이런 단어들이 화제로 제시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좋은 예로서,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의 예로서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서 할 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데 모델 사진을 보고선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든지, 또 종교적 체험을 했는데 그 종교적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성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으로 할 말을 찾아가는 학생들은 그 좋은 글을 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좀 안 좋은 예를 들자면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미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화제가 주어져도 꼭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틀에 박힌 구성과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버릇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와 달리 굉장히 일반적이고 남들도 다 아는 주장을 가지고 글을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소비라고 했을 때 명품 구매는 이미지 소비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글을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에 비해서 구체적인 경험이 화제로 주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경험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경험을 그냥 자연스럽게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을 쓰기 훨씬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쉽게 솔직하게 글을 써서 앞에 나온 추상적인 키워드가 주어진 경우보다는 훨씬 더 글을 웬만큼 잘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어떤 주장, 자기 의견, 주제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로 드는 이제 화제가 연고전인데요. 연고전은 뭐 연세인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아주 단순한 그러한 화제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화제이기 때문에 글을 편하게 잘 쓰는 경우가 많죠. 예, 여기 예시문을 몇 개 이제 제목을 뽑아봤어요. 함께 제목을 보면 첫 번째, 즐겁지만 미안한 연고전이라고 하는 제목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응원이 가르쳐 준 것, 화합과 불화, 끝까지 어른스러운 연고전, 연세 유치원 놀이터,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주제를 암시받는 정도가 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즐겁지만 미안한 연고전, 응원이 가르쳐준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이거 뻔한 글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반면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기 주장이 있고 뭔가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의 역할이 주제를 암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예와 이제 좀 안 좋은 예를 함께 보겠는데요. 좋은 예로 우리가 함께 볼 예시문 1-3의 경우에는 여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단락은 마무리 단락입니다. 이 마무리 단락에는 어떤 주장을 분명히 담고 있어요, 학생이. 그래서 연고전에 대해서 클린 연고전 같은 종목도 만들어서 타인과의 불화를 조장하지 않으면서 내적 단결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시문을 보면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글의 구성이라든지 문장, 이런 것들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그에 적절한 그런 문장 표현을 하고 있는
있는가 하는 것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이 신문 파일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글을 이제 예신문 1-4를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끝까지 어른스러운 연고전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이 글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이 글은 도입에서 연고전의 라이벌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제 자연스러운 도입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그 주장을 여러 가지 전개하는 데 있어서 축제의 즐거움이나 연고전 관련 기사와 소음공회, 또 대학의 놀이문화에 대한 반성, 이런 구체적인 근거와 주장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에 새벽 청소를 제안하고 멋진 마무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마무리 단락이 좀 더 설득력이 높아진 그러한 그 면모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앞에 예시문에 비교해서 보자면 비슷한 주장이지만 훨씬 더 이렇게 깔끔한 정제된 글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그 연고전에 관해서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온 그 예시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그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좀 더 그보다 발전된 강한 주장을 담은 글을 연고전이라고 하는 그런 화제를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예시문 1-5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문 1-5의 글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글 같은 경우는 도입부에 우리 사회의 도덕주의적 편향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그 도입부부터 시작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 도덕주의적 편향을 비판하고 어떤 그 도덕주의적 편향에 관한 글과 그다음에 그 연고전의 여러 가지 놀이문화나 응원문화에 관한 글들을 내용들을 담고 마무리 단락에서 얘기하기를, 연고전은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거대한 놀이터다. 놀이터에까지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자. 어린아이들은 왜 노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 어떻게 놀지도 고민하지 않는다. 그저 놀이터에 가서 즐거워할 뿐이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유희는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주장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러니까 연고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견해들을 충분히 의식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반론에 대해서 충분히 의식하고 그것을 배려하면서 쓰여질 때 강력한 주장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예시문 1-5가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같은 화제의 연고전을 화제로 한 안 좋은 예를 좀 보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예시 1-1 글에 보면 생애 첫 연고전, 즐거웠지만 아직은 어린 대학생들의 철없는 행동들이 많은 행사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장들이고요. 또 그 다음에 예시 1-2에 나오는 주장을 보면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없어서 더 좋은 경기였다. 또 혼자를 좋아하는 나에게 함께가 무엇인가를 알려준 경기이기도 했다. 역시 좀 상투적이고 일반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자기 경험을 그냥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쭉 풀어나가듯이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덧붙인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학생글에서. 그런 경우엔 글의 초점이나 어떤 자기 의견의 집중성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어떤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형별 좋은 글쓰기의 두 번째, 읽기 자료가 제시된 경우를 함께 보겠습니다. 읽기 자료가 제시된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읽기 자료를 읽고 그 읽기 자료와 그 나 사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주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화제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화제만 생각해서 나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지만 읽기 자료가 제시된 경우에는 읽기 자료를 통해서 나의 주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주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장별로 인용 부분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리 요약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제기되는 질문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면 그 질문들 속에서 어떤 질문이 의미가 있는 질문인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의미 있는 질문, 또 그다음에 나에게만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토론해볼 가치가 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골라서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면 그것이 바로 주장, 주제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보자면요. 여기에서 제시된 예는 읽기 자료로 주어진 것이 이것이 인간인가, 그러니까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쓴 글을 보겠습니다. 이 글의 부분인데요. 한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보죠. 내가 아우슈비츠에 간다면 나는 알베르토처럼 행동하고 싶다. 여기서 이제 이 책이 아우슈비츠의 기록이고요. 또 그 알베르토라고 하는 것은 이 책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확신할 수 없다. 내가 따뜻한 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마시며 하는 상상과 그들이 직접 겪은 냉혹한 현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 내가 느끼는 건 피상적인 감각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과 알베르토의 행동을 생각해 본다. 알베르토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책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는 책의 다른 인물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계속 이 글을 쓴 친구의 장점은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 책 속에 나오는 인물이나 또 책 속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아우슈비츠의 현실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 속에 있는 인물들의 나를 대입시켜보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그 인물의 생각을 대입시켜보고 하는 그러한 성찰성이 잘 나타나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중략하고 그다음 마무리 부분을 함께 보면요. 평범하게 살 것인지 새롭고 위험한 것에 도전하고 자신의 개성을 지켜내며 현실에 저항할 것인지 그것이 이제 그 프리모 레비가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 학생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물음에 대한 나의 선택은 다시 한번 알베르토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누군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바보 같다고 비웃을 수도 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냥 주어진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게 제일 편하고 현명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강하면서도 온유하게 현실이라는 어둠의 무기를 무디게 만들 것이다. 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강하면서도 온유하게 현실이라는 어둠의 무기를 무디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책의 표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우리가 학술적 글쓰기에서 얘기하자면 인용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글의 장점은 위에 얘기한 것처럼 성찰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을 성찰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태도를 성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글 속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예로 강한 주장이 나타난 글을 보겠습니다. 역시 읽기 자료는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 하는 책입니다. 앞에 든 예시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독서감상문의 성격에 가까운 예라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예시문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좀 더 강한 주장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의 도입부를 먼저 보면요. 인간성이란 문자 그대로 인간을 정의하는 특징이다. 감정을 느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도덕관념을 갖는다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바로 인간성에 의한 것이다. 예컨대 복잡한 사회 구조를 이룬다거나 조용히 삶에 대해 사색한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다. 네, 여기서 지금 이 도입부 단락에서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술적인 글쓰기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이해를 그러니까 필자의 이해를 독자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을 꼭 규정해 줘야 하는데 이 글은 그런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어요. 중간 부분을 중략해보고 그 마무리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인간성의 가장 근본적인 방어 기작을 묘사하는 말이다. 이것을 나는 정신적 생명력이라고 부르고 싶다.
언젠가 다시 인간성을 가질 것을 알기에 그것을 위해 막연한 그러나 굳건한 희망을 가지고 의지를 갖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정신적 생명력이 인간성의 존속을 위해 인간성을 버리고서라도 살아가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 끈질긴 생명력이야말로 인간성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 자리한 본질이 아닐까. 모든 인간성의 뿌리에는 바로 인간성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프리모 레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인가? 그렇다. 언제고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 투쟁하기에 이것은 인간이다. 예, 그러니까 주장이 분명한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물론 이 인간성이라는 말이 너무 반복되고 있어서 좀 더 정제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좀 더 글이 깔끔해지고 좋아지겠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생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할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내가 할 말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 요건이라고 할 때 이 글이 좋은 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기 자료가 제시된 경우에 두 번째 읽기 자료, 다른 읽기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좋은 예를 한번 보자면요. 여기 제시된 읽기 자료는 강수돌 교수의 경쟁은 어떻게 내면화되는가라고 하는 책을 읽고 쓴 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부분부터인데요. 작가의 조언처럼 경쟁을 조장하는 사회의 목소리와 반대로 더 느긋하게, 더 적게, 더 낮게를 외치는 것이 내면의 요청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손가락의 지문만큼이나 귀의 생김새만큼이나 서로 다른 개성과 재능을 지녔다. 따라서 사회의 메시지라 해도 누군가에게는 내면의 소리일 수 있다. 또 더 빨리, 더 많이, 그러나 더 낮게를 외치는 사람 역시 있을 수 있다. 나는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포기하고 목표가 획일화된 외부로부터 조장된 경쟁을 치렀던 것은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내면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외부의 소리를 따라간 것은 아닐까. 네, 계속 함께 보면요. 만일 나와 내 친구들이 경쟁에 참여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내면이 외치는 목소리를 경청했었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을지 모른다.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확실히 인지하고 그것을 지표 삼아 경쟁에 참여했다면 경쟁의 출처와 무관하게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 이 글 같은 경우는 경쟁은 어떻게 내면화되는가라고 하는 주어진 읽기 자료를 잘 이해하고 쓴 글이라고 하는 점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글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여러분이 이제 읽기 자료, 감상문을 쓴다든가 서평을 쓴다고 할 때 이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또 이해하고 단지 그 이해를 풀어서 지지하고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자기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글을 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책의 주장에 동의하고 공감하면서도 이 책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자기 경험 속에 찾아내서 썼다는 것. 그래서 내면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 외부의 메시지가 주어지기 이전에 그 자기 자신이 그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글로 썼다는 점. 다시 말해서 읽기 자료를 이해하고 그로부터 어떤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또 비판하고 하는 것이 읽기 자료가 제시된 경우에 주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시문 파일에서 2-4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2-4 같은 경우에는 역시 주장이 굉장히 좀 잘 나타나 있는 글이긴 하지만 그 주장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어떤 구성이라든지 문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만큼 자기가 원래 생각하고 있는 만큼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비판을 한다고 할 때 그 비판 대상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비교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안 좋은 예를 볼 텐데요.
그 앞에 역시 그 함께 보았던 읽기 자료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쓴 글 중에서 안 좋은 예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세상의 온갖 바람들에 흩날리는 깃털이 되기 싫었던 것은 아닐까. 더 이상 그 어떤 상황에도 속박되지 않고자 그는 자기 본위의 죽음을 택했다. 그동안 그의 어깨를 짓눌렀던 과거의 기억과 절망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인간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과감히 거부한 프리모 레비. 그는 진정한 인간이다. 이 예문 같은 경우는 이 글을 쓴 학생의 지적 수준이 낮다거나 그렇게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글을 이보다 훨씬 잘 쓸 수 있는 학생의 경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글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가 너무나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말들은 다 이제 갖다 쓴 인용한 말들입니다. 인용보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글 속에서 반드시 풀어서 설명해 줘야 할 그러한 그 단어들, 뭐 자기 본위의 죽음이라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과감히 거부한 프리모 레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글을 쓴 필자의 이해도 좀 더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독자에게 설명을 좀 더 친절하게 해줘야 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와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읽기 자료를 읽고 쓴 글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약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읽기 자료가 제시된 경우에 안 좋은 글의 예문을 보았듯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대표적인 유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 자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또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나 설명이 부족한 경우, 자신의 의견 없이 요약만 있는 경우, 또 논지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또 주관적인 감상에 대한 객관화 혹은 성찰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 좀 읽기 자료를 가지고 쓴 글 중에서는 안 좋은 글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